제8장 도착. 지바곤의 가족을 이곳까지 싣고 온 기차는 다른 선의 열차에 의해 가려진 채 아직 역 뒤쪽의 대피선에 있었는데, 여행하는 동안 내내 이어져 왔던 모스크바와의 연관도 이날 아침에 뚝 끊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이곳에서는 다른 영토의 지대가 열린 것이다. 그것은 다른 인력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시골의 별세계였다. 이곳 사람들은 도해지 사람들보다도 훨씬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유리아틴, 라즈벨라의 예의 철도지대는 제3자에 의해 적이 배제되고 적군이 봉쇄하고 있었지만, 교외에서 오는 승객들이 어떻게 해서 철도에 숨어드는 건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로 하자면 침투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착한에 미어 터질 만큼 타고 있고, 문 앞의 통로에도 가득 들어차 있었으며, 열차에 따라 선로 위를 서성거리거나 자신의 차량 입구 옆 철뚝에 서 있기도 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이인 듯 멀리서 얘기를 주고받거나 서로 쫓아가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은 옷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습관도 수도 사람들과는 조금씩 달랐다. 그들이 무엇으로 살고 어떤 정신적 물질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어떻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 대답은 이내 지극히 생생한 형태로 나타났다. 두 번째 글, 소총을 지팡이 대신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걷는 초병과 함께 의사는 자기의 열차로 돌아가고 있었다. 찌는 듯이 무더웠다. 장렬하는 태양이 레일이건 차량의 지붕이건 모조리 불태우고 있었다. 석유가 스며들어 거무스름한 땅바닥은 마치 금박을 입힌 것처럼 누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초병이 소총의 개무리 새로 모래 위에 자국을 남기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소총이 침목에 부딪혀 달가닥 소리를 냈다. 초병이 말했다. 날씨가 진정되었군요. 봄작물을 파종할 시기예요. 귀리나 마카로니 밀 또는 수수 같은 것, 가장 중요한 시기죠. 메밀은 좀 이르려나? 우리 지방에서는 메밀은 아쿨리나의 날에 씨를 뿌려요. 아쿨리나 6월 13일이네요. 구력 실력으로는 6월 26일이라네. 우리는 이고장 사람이 아니고 탑보트 현의 모스르 찬스크 출신이에요. 어쨌든 의사동무, 지금 이런 빌어먹을 놈의 시민전쟁이니 반혁명의 괴물 따위가 없었다면 아마나도 이런 계절에 객지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았겠죠. 반혁명이 계급투쟁이니 뭐니 하는 검은 고양이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지르고 달아나서 이 꼴이 된 거라니까요. 짤막하네요. 두 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글 3. 고맙소. 혼자서도 탈 수 있어. 유리 안드레비치는 도움을 거절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난방 화차에서 허리를 구부려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는 기합을 넣으면서 훌쩍 몸을 날려 착간으로 올라가 두 다리로 서서 아내와 포옹했다. 마침내 돌아오셨군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말했다. 하지만 이 운 좋은 결과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가 아니라니 어째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초병들이 알려주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와 난 금방이라도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는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깨워도 못 일어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지쳐버리신 거예요. 깨우지 마세요. 새로운 승객들도 몇 분 탔어요. 곧 소개할게요. 그 전에 먼저 주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들어보세요. 모든 분이 당신이 무사히 풀려난 것을 축하하고 있어요. 아, 바로 저분이에요. 아주 놀라운 분이죠. 그녀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새로 탄 승객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남편을 소개했다. 그는 다른 승객들에 밀려 난방 화차의 안쪽에 들어가 있었다. 삼테바토프입니다. 그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온 뒤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중산모가 올라오더니 이름을 댄 사람이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들을 해치고 의사 앞으로 다가왔다. 삼테바토프,
그 사이 유리 안드레비치는 생각했다. 난 또 옛 러시아의 영웅 스사시에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지. 구렛나룻에 파묻힌 얼굴과 무릎까지 오는 방코트, 장식용 징이 박힌 혁대 따위. 그런데 이건 미술 애호가 단체의 회원 같잖아. 백발이 섞인 고수머리, 콧수염, 아래 입술 밑에 작은 염소수염. 그래 어땠습니까? 스트렐리니코프를 만나니까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던가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왜 그래야 하죠?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야 물론이죠. 나도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 다소 알고 있습니다. 이고장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모스크바 사람이죠. 이 점 우리의 신체제라는 것도 그렇습죠. 모두가 수도로부터의 수입품이죠. 여러분과 같은 새로운 이주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해 내지도 못할 것들입니다. 유로치카, 이분은 말이에요. 안핌 에피모비치라는 분인데 뭐든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박식하세요. 당신에 대해서도 당신 아버님에 대해서도 우리 할아버지까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알고 지내도록 해요. 그런데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다. 이곳에서 학교 선생으로 있었던 안티포바도 틀림없이 알고 계시겠죠? 그 무릎에 3대바 토프 또한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안티포바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리 안드레비치는 모른 체하고 그것을 듣고 있었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말을 이었다. 안핌 예비모비치 씨는 볼셰비키예요. 조심하세요. 유로치카. 이분 앞에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뵙기로는 예술가가 아닌가 했는데. 아버지는 여관을 하셨지요. 트로이카 7대로 손님을 날라드렸습니다. 나는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나는 사회민주당원입니다. 유로치카. 안핌 예피모미치 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건 그렇고 실례지만 당신의 이름과 성은 정말이지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군요. 아 참 유로치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우리는 이분 말씀으로는 아주 운이 좋대요. 유리아틴 시에는 기차가 들어갈 수 없대요. 시내에 큰 불이 났고 다리도 파괴되어 지나갈 수가 없다나요. 그래서 이 열차도 지선으로 도시를 돌아서 다른 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 선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인 토르파나야 역을 지나는 선이라지 뭐예요. 잘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아타지 않아도 되고 짐을 들고 역에서 역으로 끌고 다닐 일도 없어요. 그 대신 정말로 열차가 움직일 때까지는 여기저기 선로를 이동해야 해서 꽤 피곤할 거예요. 오랜 시간을 들여 열차를 교체하는 작업이래요. 안핌 예피모비치 씨가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안핌 예피모비치. 참 이름도 이상하네. 자, 네 번째 글입니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열차는 차량을 교체해 새 차량을 이으면서 끝없이 인입선을 따라 앞뒤로 이동했다. 그 선로를 따라 열차가 오랫동안 넓은 장소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다른 열차가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반은 경사진 지형에 가려져 시야에서 멀리 사라져 있었다. 도시는 아주 가끔 지평선 위에 건물 지붕이나 공장의 굴뚝 꼭대기, 종루의 십자가 모양을 드러낼 뿐이었다. 변두리의 한 곳이 불타고 있었다. 연기가 바람에 실려갔다. 그것은 나부끼는 말의 갈기처럼 온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다. 의사와 3대바 토표의 남방 화차의 바닥 끝에 앉아 발을 문 밖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3대바 토표는 먼 데를 손으로 가르치면서 유리 안드레예비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따금씩 갑자기 쾅쾅 울리는 화차 소리에 그의 말소리가 지워져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다시 물으면 안핌 예피모비치는 의사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그의 귀에다 대고 목이 터져라 방금 한 말을 되풀이했다. 저것은 영화관 거인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사관학교 생도들이 거기에 잠복해 있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일찌감치 항복해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종로 위의 검은 점이 보이죠? 저건 아군입니다. 체코군을 소탕하고 있는 중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분간하시죠? 그리고 저건 호리카 지구, 수공업지대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상점가가 있는 콜로데예프입니다. 왜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나고요? 우리 여관이 그 상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큰 불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중심가는 아직 무사할 겁니다. 뭐라고요? 들리지 않아요. 중심가라고요. 성당과 도서관에 있어요. 우리 3대 파프토프라는 성은 산 토나토를 러시아식으로 고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데미토프 집안에서 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3대 파토프는 산 도나토를 고친 것이라고 말했어요. 데미토프 산 도나토 공작 집안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스피리킨 니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별장이 있는 행락지죠. 정말 요상한 이름 아닙니까? 그들 앞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철도의 지선이 그 들판을 종횡으로 달리고 있었다. 전신주나 7마일이나 되는 큰 걸음으로 지평선 너머로 전신주가 사라졌다. 널따란 포장도로가 리본처럼 구부러지면서 철도와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었다. 도로는 지평선 너머로 숨어버리는가 하면 한순간 커브길에서 커다란 호를 그리며 다시 시야에 나타나기도 했다. 유명한 길입니다. 시베리아를 쭉 가로지르고 있어요. 죄수들의 노래에도 나오죠. 지금은 빨치산의 거점입니다. 뭐 여기는 대체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살다 보면 정이 들겠죠. 틀림없이. 도시의 진귀한 것들도 마음에 들게 될 거고요. 급수장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내 거리마다 있어요. 겨울에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와서 우물가 공론을 벌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내에서 살지 않을 겁니다. 바르이키노에서 살 작정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부인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매한가지죠. 어차피 볼일로 시내를 나오시게 될 테니까요. 나는 맨 처음 딱 봤을 때부터 부인이 누구인지 짐작했어요. 눈, 코, 이마 모두 크루게르스를 쏙 빼닮았어요. 영락 없는 할아버지 그대로예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크루게르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들판 끝에 높은 석유 탱크가 빨갛게 줄지어 있었다. 높은 기둥에는 산업 광고탑이 보였다. 그 가운데 하나를 의사가 무심코 다시 보니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모로와 베르친킨 회사, 파종기, 팔곡기. 좋은 회사였죠. 우수한 농기구를 생산했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고요? 회사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회사라고요. 농기구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주식회사였죠. 우리 아버지도 주주였어요. 여관을 경영했다고 하지 않았어? 여관은 여관, 서로 별개지요.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하셨죠. 영화관, 거인에도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군요. 아버지의 능력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 당신의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해서 어리석고 우유부단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르크스주의는 긍정적인 과학, 현실에 대한 가르침, 역사적 상황의 철학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이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이런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건 아무래도 경솔한 짓이지만 기왕 이렇게 됐으니 말하죠. 과학이라는 건 좀 더 균형이 잡힌 학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객관적이라고요? 나는 마르크스주의만큼 자폐적이고 사실과 거리가 먼 사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도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오류가 있을 리 없다는 신화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나는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삼테바토프는 의사의 말을 긴 독설가의 상식에 반한 은행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조금 웃었을 뿐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열차는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열차가 신호기 옆에 있는 출구 지점까지 갈 때마다 넓은 허리춤에 우유통을 차고 있는 중년의 여자 전철수가 뜨개질 감을 다른 손에 바꿔들고 허리를 구부려 전철용 레버를 움직여서 기차를 후진시켰다. 열차가 조금씩 멀어지는 동안 그녀는 열차 뒤에 대고 주먹으로 얼러댔다. 산데바토프는 그녀가 자기를 두고 그런 공격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저건 누구를 향해 한 행동일까? 그는 생각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문셰바인가? 그녀일지도 몰라. 둔셰바인가? 그녀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지? 그녀는 아닐 거야. 글라슈카 치고는 너무 늙었어.
그런데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 러시아가 혁명을 겪고 있고 철도도 혼란에 빠져 있어서 가엾게도 그녀도 틀림없이 몹시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어디 내 책임인가? 나에게 종주먹을 들이대다니. 냉큼 꺼져버려. 저런 여자 때문에 골치를 앓을 수야 없지. 여자 전철수는 마침내 귀를 흔들더니 기관사에게 먹으라고 외치고 나서 열차를 신호기 밖의 운행할 수 있는 넓은 선로로 빼주었다. 그리고 난방 화차인 14, 5차가 그녀 옆을 통과했을 때 잠깐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눈에 거슬리는 두 사람에게 혀를 쏙 내밀었다. 참대와 토프는 다시 생각에 잠겨버렸다. 저 주먹질에 매롭네. 다음 5번째 글입니다. 도시 근교의 원통형 석유 탱크, 전신주, 기업의 광고탑이 뒤로 멀리 사라지고 어린 나무숲과 야산의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다. 그 사이사이로 굽어진 길이 자주 나타나자 삼대와 토퍼가 말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나는 곧 내려야 합니다. 당신네도 다음 역인이 지나쳐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근처를 잘 아시는 것 같군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백베르스타 사방은 모르는 곳이 없지요. 나는 변호사입니다. 20년이나 종사해 왔지요. 이 사건 저 사건으로 바삐 날뛰고 있죠. 지금도요? 물론이지요. 그럼 요즘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사건이죠. 법정 다툼 중인 묵은 계약과 상거래 업무관계, 채무관계 등등 몸뚱이가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니 그런 계약관계는 모두 무효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양립될 수 없는 일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지요. 기업의 국영화도, 시소비에트에 대한 연료 제공도, 현 소비에트에 대한 충력 제공도, 이른바 이론과 실천이 아직은 일치되지 않는 과도기의 특징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판단력이 있고 기민하며 나처럼 굳센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곧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으는 따귀를 얻어맞은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군의 절반은 내가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작을 배급하는 일로 댁에도 들르게 될 겁니다. 물론 말이 다 낳는 대로 그걸 타고요. 마지막 말이 발을 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않다면 이따위 쓰레기 같은 것에 흔들리면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보세요.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것을. 이러고도 기차라고 하니 말입니다. 바르키노에 도착하시면 제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신네 미쿨리친 집안에 대해서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찾아온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도를? 대강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영원한 동경이죠.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몽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신은 찬성하지 않는 것 같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소박하고 목가적인 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잘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믿지 않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서툰 짓입니다. 미쿨리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문주방을 넘어서기도 전에 빗자루를 치켜들고 내쫓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당신들이 아니라도 그의 집은 소도움이고 천일야화입니다. 공장은 돌아가지 않지요. 노동자는 달아나 버렸지요. 살아갈 길은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이면 또 그처럼 어려운 때에 당신네가 불쑥 찾아더니 어디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설사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인다 손치더라도 나라면 그 사람을 나무라지 못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볼셰비키인 당신은 지금의 현실은 생활이 아니라 무언가 말도 안 되는 환각, 어리석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필연이니까요. 그러니 어떻게든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어째서 필연이죠? 아니 당신은 어린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인 척 하는 겁니까? 어느 달나라에서 내려오시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네? 먹보인 기생충들이 굶주린 노동자들의 등에 올라타고 앉아서 죽을 만큼 부려먹어 왔는데도 그런 짓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밖의 인간성 유린이나 학대라든가 하는 것은 어떻고요? 민중의 정당한 분노, 공평하게 살고 싶고 진실을 구하는 욕구가 설마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근본적인 파괴가 국회나 의회 제도를 통해서 달성되었다. 독재 없이 해나갈 수 없다. 독재 없이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100년을 입씨름한다 해도 평행선일 겁니다. 이전에 나는 무척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폭력적인 강요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선으로 이끌려면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미쿨리친 씨 얘기로 돌아갑시다. 만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첫째로 넓고 넓은 이 세상 천지에 미쿨리친 시인의 밖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로 미쿨리친 시인은 매우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할 수 없을 만큼 친절한 사람이죠. 조금은 야단치고 불평하고 하겠지만 끝내 눈물 지으며 자기 셔츠까지 벗어주고 빵 부스러기도 나눠 먹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삼대바 토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6번째인데 3대바 토프의 이야기인가 봐요. 6. 미쿨리친 씨는 25년 전 공과대학 학생이었을 때 베테르부르크에서 이리로 왔지요. 그는 모스크바에서 이곳으로 추방되어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에 오자 크루게르 집안의 관리인 자리를 얻고 장가를 들었죠. 그때 푼체프 시내에 4자매가 있었습니다. 체오프의 연극보다 한 사람이 많죠. 유리아틴의 학생들은 모두 이 4자매의 뒷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아그리피나, 예버너도키아, 글리피아, 세라피마 이렇게 4사람이었습니다. 이 처녀들은 세베리노바라는 부칭을 따서 부의 이름입니다. 부칭을 따서 세베랑카, 북극의 아가씨라는 뜻이랍니다. 세베랑카라고 불리고 있었죠. 미쿨리치는 그 가운데 맨 위의 세베랑카에게 장가를 든 거죠. 이었고 아들이 태어났죠. 자유사상에 물들어 있었기에 어리석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리베리, 자유라는 뜻입니다. 리베리라는 희한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리프라라고 줄여서 불리던 그 리베리는 개구장이로 자라면서 다방면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어요. 전쟁이 나자 리프카는 출생 증명서의 나이를 속이고 15 소년 몸으로 지원병으로 출정해버렸어요. 본디 병으로 쇠약했던 아그리피나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몸져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재작년 겨울, 그러니까 혁명 직전에 죽어버렸죠. 전쟁이 끝나자 리베라는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십자 훈장을 3번이나 탄 소위보, 물론 완전히 세뇌당한 볼셰비키 전위 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숲의 형제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뭐 그렇다면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군요. 효과가 반감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차창 밖의 가도를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없죠. 가도의 뚜렷한 특징은 뭘까요? 지금은 발치산 활동입니다. 발치산이란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시민전쟁의 중추죠. 이 군의 창설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혁명을 솔선지도한 정치 조직과 패전한 뒤 구정권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던 하급 병사청입니다. 이 두 힘이 합쳐서 발치산 부대가 생긴 겁니다. 그 구성원은 아주 잡다하죠. 기본적으로는 중농청이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속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어요. 빈민, 파괴성, 분홍인,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아들들, 중등학교를 퇴학당하고 나이만 먹은 결혼 정년기의 바보들도 있습니다.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 프로까지 자유를 주고 조국으로 보내준다는 약속에 넘어가 가담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몇천 명이나 되는 인민군 부대의 하나인 숲의 형제들을 지휘하고 있는 자가 놀랍게도 바로 이 리프카입니다. 즉 리베리 아베르키예비치죠.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 미쿨리친의 아들 말입니다. 아이고, 이름도 참 길고 복잡하다. 그거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않고요. 계속 들어보세요. 부인이 죽은 뒤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는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새 마누라인 엘레나 프리클로브나는 여자 김나지움의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 결혼식장으로 직행하다시피 한 거죠. 본성은 순박한데도 일부러 순박함을 내세우는가 하면은 안 그래도 젊은데 더 젊어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들판의 종달새처럼 노상 재갈거리고 돌아다니며 순진한 처녀 같은 순박함을 흉내내고 있죠. 당신을 만나기가 무섭게 시험 아래 들 겁니다. 수보로프는 몇 년에 태어났나요? 라든가 삼각형의 면적이 똑같은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막히든가 대답을 잘못하면 환성을 지를 겁니다. 뭐 이제 몇 시간 뒤 당신이 직접 그녀를 만나면 내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영감님에게도 다른 약점이 있어요. 파이프와 신학교의 교회 슬라브식 말투가 그겁니다. 주어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도다 라고나 할까요? 그의 활동 무대는 바다여야 합니다. 그는 대학에서 조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아직 용모나 습관에 남아있죠. 날마다 수염을 깎고 온종일 파이프를 입에서 떼지 않아요. 파이프를 문채 신중하게 천천히 말합니다. A형가들이 흔히 그렇듯이 아래 턱이 나와 있고 눈은 차가운 잿빛이죠. 아, 참 하마터면 중요한 것을 잊을 뻔했군요. 그는 사회혁명당원입니다. 헌법제정회의 때 지방대의원으로 뽑혔지요. 그건 중대한 문제이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적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적이란 말이죠. 명목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수포의 부대는 바르이키노와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체프 시내의 다른 딸들, 즉 아벨카 스테파노비치의 처제들은 지금도 유리아틴에 살고 있죠. 모두 미혼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젊은 처녀들도 변해버리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남은 세 사람 가운데 맨 위의 아부토차 셰브리노바는 시 도서관에서 사서일을 하고 있죠. 귀엽게 생긴 까무잡잡한 아가씨로 이만저만 수줍어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조그만 놀림을 당해도 작약꽃처럼 빨개지죠. 도서관이라는 곳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하고 온종일 긴장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만성 비염이 시작되면 잇따라 20번씩이나 재치기가 나와 무안에서 지구명이라도 숨고 싶어 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신경과민이죠. 가운데의 글라피라 세베리노바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아요. 대담한 처녀로 훌륭한 일꾼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숲의 빨치산 대장은 이 이모를 닮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들 있죠. 최근까지 재봉점이나 양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느새 벌써 미용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아틴의 선로에서 우리를 주먹으로 얼려대던 여자 전철수를 보셨죠? 난 이거 봐라. 글라피라가 철도 감시원으로 취직했군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가 시무슈카인데 이 여자가 집안의 십자가, 골칫덩이라고나 할까요? 아는 것이 많고 교양 있는 처녀인데 철학을 공부하고 시를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세상의 분위기가 고양되고 가두 시윈이 광장에서 연설하니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감화되어 머리가 좀 이상해져서는 종교에 미치고 말았어요. 언니들이 문을 잠그고 일하러 나가면 그녀는 창문으로 뛰쳐나가 한 길에서 손을 흔들어 사람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니 이 세상의 종말이니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너무나 찌끄려댔군요. 내릴 역이 가까워지는군요. 당신은 다음 역입니다. 슬슬 준비하시죠. 안품 예미모 비치가 열차에서 내렸을 때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저 사람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겠지, 토네치카. 하지만 당신이 할아버지를 닮아서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걱정되는군. 바로 그 스트렐리니코프도 내가 바르이키노라고 말하자마자 비웃듯이 바르이키노? 크루게르신의 공장 말입니까? 그렇다면 친척 아닙니까? 상속이 아닌가요? 상속인 아닌가요? 하고 물었어. 여기서는 우리가 모스크바에서보다도 더욱더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두려워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모스크바를 도망쳐 나왔는데도 말이야. 물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엎질러진 물 쓸어당기지. 그러나 나서지 말고 숨어 살면서 되도록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난 어쩐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요. 그럼 모두를 깨워 짐을 챙기고 벨트를 단단히 매고 내릴 채비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6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7번째 글입니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찻간에 잊어버리고 온 것이 없는지 확신이 쓸 때까지 가족의 수와 짐의 수를 몇 번이고 다시 헤아려 보면서 토르파나야의 플랫폼에 내렸었다. 그녀는 발밑에 잘 다져진 플랫폼의 모래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열차가 아직 멈추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 하차역을 지나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귀 속에서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기차의 바퀴 소리가 잇따라 들리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 오랜 여행의 동행자들이 난방 화차 안에서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마저도 알아채지 못했다. 기차가 떠나버린 것도 알지 못했고, 기차가 떠난 뒤 텅 빈 선로 너머로 푸른 들과 파란 하늘이 눈앞에 펼쳐진 것에 주위를 향한 뒤에야 비로소 열차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역 건물은 석조였다. 입구의 양쪽에 벤치가 2개 놓여 있었다. 토르파나야 역에서 내린 것은 시프셰프에서 온 모스코바의 여행객뿐이었다. 그들은 짐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벤치에 앉았다. 인적이 없는 역의 정적과 조촐함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노하는 군중에 둘러싸이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시골 벽지의 생활은 역사에서 떨어져 뒤처져 있었다. 마치 수도처럼 황폐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역 건물은 자작나무 숲 속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기차가 역에 다가갔을 때 차 안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자작나무의 우덤지가 던지고 있는 일렁이는 그림자가 손과 얼굴, 플랫폼의 깨끗하고 축축한 노란 모래와 땅바닥과 지붕 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숲을 속에서 지저귀고 있는 새소리가 플랫폼의 신선함에 어울렸다. 무지에 가까울 만큼 무방비하고 순수한 완벽한 음향은 온 숲으로 번져 구석구석까지 배어들었다. 숲을 뚫고 두 가닥의 길, 철길과 시골길이 뻗어 있었는데 자작나무 숲은 그 양쪽 길에 바닥까지 닿는 널따란 소매자락처럼 사방으로 뻗어서 아래로 늘어뜨린 가지로 막처럼 뒤덮고 있었다. 갑자기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의 눈과 귀가 열렸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의식 중에 들어갔다. 낭낭한 새소리도, 인가와 떨어진 깨끗한 숲도, 주위에 스며 있는 차분한 평화도 그녀의 머릿속에 이런 말이 준비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그 스트렐리니코프인가 하는 사람은 당신이 있는 앞에서는 너그럽게 당신을 풀어주고는 여기로 철도 전화 한 통을 쳐서 열차에서 내리면 우리를 모두 체포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나는 그들이 고결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모두가 다 곁으로 그런 척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준비된 말 대신에 그녀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보자 저절로 감탄이 나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복받치는 눈물에 목이 메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오열하는 소리를 듣고 역사 안에서 늙은 역장이 나왔다. 그는 종종 걸음으로 벤치까지 다가오자 빨간 제모의 차양에 정중히 한 손을 대고 물었다. 진정제라도 드릴까요? 역의 구급약 상자에 갇혀져 있으니까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여행이 힘들고 불안하셨나 보군요. 흔히 있는 일이죠. 게다가 이 아프리카 같은 더위는 이 지방에서는 좀처럼 없는 일입니다. 설상가상 유리아키네스는 난리까지 있어가지고 불타고 있는 것을 오는 도중 착관해서 보았습니다. 제 짐작이 맞는다면 아마 러시아에서 오시는 거겠군요. 베라카멘나야에서 왔습니다. 모스크바 분들이시군요. 그러시다면 부인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소문을 들으니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요? 심한 과장이군요. 그러나 온갖 일을 다 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쪽은 내 딸이고 이쪽은 사위입니다. 그리고 손자, 이쪽은 우리 집의 젊은 보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테바토프 안핌 예피모비치 씨가 샤크마 대피역에서 철도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모스코바에서 닥터 지바고와 그 가족이 오실 테니 최대한 잘 돌봐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러시면 그 의사라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닙니다. 닥터 집하고는 바로 이 사람, 내 사위입니다. 나는 분야가 달라요. 농학 교수 그로메코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잘못 알아보았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산데바 토퍼씨를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돌봐주라고 전화를 했네. 오히려 뭐 처치하라고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를 모르겠습니까? 마법사인걸요.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없었으면 우리는 진작 죽어버렸을 겁니다. 최대한 잘 돌봐드리라고 하시기에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건 무엇이건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작정이신가요? 바르이키노로 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꽤 먼가요? 바르이키노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따님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르이키노로 가신다고요?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저는 이반 에르네스토 피치 씨와 함께 이 길을 닦았지 뭡니까? 곧 여기저기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준비를 합시다. 사람을 불러 집 마차를 어떻게 구해보지요. 토나트 준비하는 동안 이 짐을 잠시 대합실에 날라다 놓게. 말은 어떻게 할까요? 아, 이보게 찻집에 뛰어가서 좀 물어봐 주게. 오늘 아침에 바크가 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물어봐줘. 아직도 있는지. 바르이키노까지 손님이 4분, 짐은 그냥 그런 정도라고 말하게. 방금 도착하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라고 서둘러 주게. 그런데 아주머니, 늙은이의 충고로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이반 에르네스토 피치와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시절이 이러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바크라는 이름을 듣고 일행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아직도 무쇠로 튼튼한 이 창자를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대장장이와 그 밖의 이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황당한 이야기를 고인인 안나 이바노브나에게서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덟 번인데 8번까지 읽어볼까요? 예. 8. 귓불이 크고 덥수룩한 머리도 수염도 새하얀 노인이 새끼가 달린 하얀 앞마리 끄는 집마차로 그들을 태우고 갔다. 노인은 모든 것이 새하얀 색이었는데 저기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었다. 자작나무 껍질로 삼은 그의 새신은 마치 더러워질 사이가 없었고 셔츠와 바지는 오래되어서 하얗게 발해 있었다. 흰 어미 말 뒤를 따라 망아지가 아직 뼈가 여물지 않은 가냘픈 다리를 재빨리 걷어차면서 달리고 있었다. 갈기털이 곱실거리고 밤처럼 새까만 손으로 깎은 목각 인형 같은 망아지였다. 울퉁불퉁한 길에서 튀어오르고 나는 집마차 가장자리에 앉은 승객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가로대를 붙잡고 있었다. 그들은 평화로운 기분에 젖어 있었다. 여행은 마침내 끝에 접어들며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다. 놀랄 만큼 밝은 날 저녁 해질녘의 시간이 끝없는 광대함과 화사함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꼬리를 끌며 흘러가고 있었다. 길은 숲속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숲의 늘다란 빈틈을 지나기도 했다. 숙소에서 수레바퀴가 쓰러진 나무 덩굴에 받쳐 흔들릴 때마다 승객들은 한 곳으로 쏠리곤 했다. 숲속에서 그들은 등을 구부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서로 바짝 붙어 앉았다. 트인 장소에 나가면 그곳은 공간 자체가 깊어서 모자를 벗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승객들은 허리를 펴고 평안한 자세로 곧지 앉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주위는 온통 산지였다. 하나하나의 산은 언제나 그렇듯이 특유의 겉모습과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멀리서 강하고 오만한 그림자처럼 시커멓게 도사리고 앉아 달구지에 흔들리며 가는 나그네들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즐거운 듯한 장미색 빛이 들판을 가로질르는 여행객들을 뒤쫓으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고 모든 것이 특히 조금 기인인 듯한 늙은 마부의 끊이지 않는 잔소리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 말투에는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고대 러시아 표현의 흔적과 타타르 말의 특징, 그리고 그 자신이 발명한 알아듣기 힘든 언어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망아지가 뒤처지면 어미는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그러면 망아지는 파도가 다가오는 듯한 발걸음으로 느긋하게 따라왔다. 망아지는 서로 달라붙은 듯한 긴 다리로 서투르게 걸으면서 옆에서 달구지로 다가가 끌채를 매단 어미의 긴 목에 조그만 대가리를 들이밀고 젖을 빨았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마차가 흔들려 이가 부딪히거나 예상치 못한 흔들림에 혀끝을 씹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남편에게 띄엄띄엄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얘기해준 바로 그 바크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다 기억하고 있죠? 싸우다가 창자가 비어져 나온 대장장이가 무쇠로 새 창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장이 바크오 제렌즈노의 버리호 말이에요. 물론 모두 옛날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게 과연 이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사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 첫째로 당신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건 옛날 이야기 민담이야. 그리고 다음으로 어머님 시대의 민담은 100년이나 전의 것이야. 하지만 어쩌자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지? 영감님이 들으면 기분 나빠지겠어.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귀가 어두웠어요. 또 듣는다 해도 모를 거예요. 머리가 좀 둔해서. 요놈아, 표도르 네페이치. 어째서인지 영감은 말이 앞말인 것을 손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자 이름으로 불렀다. 이게 말 이름. 도대체 무슨 놈의 날씨가 이렇게 덥담? 이건 마치 페르시아의 아궁이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예 꼴이잖아. 요놈 이 망할 거사. 내 말이 안 들려? 마제파. 그는 느닷없이 옛날 이 고을의 공장에서 지내던 시절에 만들어낸 차스투시카를 띄엄띄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광산의 사무소여 안녕. 광산 감독님이여 안녕. 주인의 빵도 이제 그만. 못의 물을 마시는 것도 진력이 났도다. 백조가 물갈퀴질을 하면서 강가를 헤엄쳐 가는구나. 내가 비트적거리고 있는 건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바냐의 군대를 빼앗겼기 때문이지. 하지만 마샤여, 난 실수하지 않아. 하지만 마샤여, 난 바보가 아니야. 나는 셀야바시로 간다네. 센테트리오하 밑에서 일하러. 노래 가사입니다. 에잇, 요놈, 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사. 여보시오들 좀 보시오. 이 게으름뱅이 말을 채찍을 휘두를라 치면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자, 패자네패차, 이제 그만 가지 않으려냐? 이 숲은 말이다. 타이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가도 끝이 없단다. 이런 숲에는 농민군이 잔뜩 있어. 가자 가. 이 숲에는 숲의 형제들이 있다니까. 이것 봐. 패자네 패자. 또 서는구나. 악마 같은 놈. 요 사기꾼. 그는 갑자기 뒤를 휙 돌아보더니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 뒤 말했다. 젊은 분.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바보요. 만약 내 눈이 잘못 보았다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지. 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내 눈가를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리고픈 힘을 쏙 빼닮았어. 모르긴 해도 손녀가 아니신지? 그리고픈 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난 한평생을 그리고프 시내 집에서 일했어요. 그분 댁에서 이가 다 빠지도록 일했다니까요. 온갖 잡일, 무슨 일이건 손대보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갱목도 받고 분쇄기에서도 일했고 목장에서도 일했어요. 요놈 움직여. 또 서는 거냐? 요 발병신아. 중국의 천사들 말이 들리지 않는 거냐? 아니면 뭐야? 그러되 당신은 내가 그 대장장인 바크가 아니냐고 물었죠? 그렇다면 당신은 바보요. 그처럼 현명한 아주머니라도 바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바크는 말이요. 별명이 포스타노고프라고 하는데 말이요. 무쉐베 포스타노고프라는 사람은 벌써 50년 전에 땅속으로 관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나는 메오노신이라고 해요. 이름은 같은 바크어지만 성이 달라요. 그 바크어와는 사람이 다르죠. 영감은 차근차근 자기 나름대로 승객들에게 미쿨리친 시인의 집안에 대해 얘기해 주었는데
그 대부분은 이미 삼테바토프한테서 들었던 그대로였다. 그는 미쿨리친을 미쿨리치라 부르고 부인을 미쿨리치나라고 불렀다. 관리인의 지금 아내는 두 번째 아내라고 불렀지만 돌아가신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는 꿀처럼 달콤한 여성이었다느니 하얀 천사 케르빔이었다고 말했다. 발치산 대장 리베리에게로 이야기가 옮겨가 그 명성이 모스코바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으며 숲의 형제들 이야기도 모스코바에서는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영감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다. 듣지 못했다고요? 숲의 형제들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요? 저런 모스코바 사람들은 귀가 없는 것 아니요? 황혼이 깃들기 시작했다. 승객들 앞에 그들이 들여온 그림자가 길게 길어지면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길은 인적이 없는 끝없는 광야 속으로 이어졌다. 명아주, 엉겅퀴, 분홍 바늘꽃 줄기가 나무가지처럼 높게 똑바로 서서 끝에 꽃송이를 달고 여기저기 얼씬년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아래의 지면에서 석양의 빛을 받고 있는 그 줄기는 마치 순찰을 위해 들판에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는 말탄 감시병 같은 투명한 모습으로 환영처럼 자라 있었다. 저 멀리 앞쪽 끝에서 들판은 역으로 연산을 이루어 높이 솟아 있었다. 산맥은 그 밑에 골짜기와 강이 있을 게 분명한 벽이 되어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거기서는 마치 하늘이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시골길이 그 성문으로 통해 있을 것 같았다. 절벽 위에 옆으로 길게 뻗은 하양 단층 건물이 또렷이 보였다. 언덕 위에 탑이 보입니까? 바크가 물었다. 미쿨리치와 미쿨리치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요. 그 밑에 푹 꺼진 골짜기, 완만한 골짜기가 있는데 슈티바 골짜기라고 하지요. 그쪽에서 총소리가 골짜기라고 함지요. 그쪽에서 총소리가 두 방 잇따라 울리더니 길게 소리를 끌며 맞은편에서 메아리 쳤다. 저건 뭐죠? 설마 빨치산은 아니겠죠, 할아버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니죠? 일 없어요. 빨치산은 무슨? 스테파노이치가 슈티마에서 늑대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9. 주인 내외와의 첫 대면은 관리인 집 마당에서 이루어졌다. 침묵으로 시작되어 이었고 지리멸렬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피곤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엘레나 프로클로브나는 숲에서 저녁 산책을 하고 돌아와 막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저녁 햇살이 그녀 뒤로 뻗어 있어 숲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그림자를 던지고 있고 나무들은 그녀의 황금빛 머리카락과 거의 똑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엘레나 프로클로브나는 가벼운 여름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산책으로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드러난 목에는 고무끈이 감겨있고 그 끈에 매달린 밀짚 모자가 등 뒤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골짜기에서 올라온 그녀의 남편이 손에 총을 들고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발사 때 발견한 총의 고장을 당장 수리할 생각인 듯 했다. 바로 그때 벼랑간 어디선가 돌이 깔린 입구를 따라 마당 안으로 수레바퀴 소리를 울리면서 선물을 실은 바크가 의기양양하게 마차를 몰고 들어왔다. 곧 일행과 함께 마차에서 내려선 알렉산드로비치가 우물우물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나섰다. 어안이 벙벙해진 주인 내외는 그 자리에 우뚝 섰는데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한 방문객들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이 상황은 당사자들은 물론 바크, 뉴사, 스로치카까지 설명할 것도 없이 이해되었다. 거북살스러운 공기는 이미 어미말과 망아지에게도 황급빛 해그름에도 엘레나 프로클로브나의 주위를 빙빙 날다 그녀의 얼굴과 목에 앉은 모기에게도 전달되었다. 이해할 수 없군요. 마침내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군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요. 이곳에는 따뜻한 토지가 있고 백군이 있고 밀을 수확할 수 있는 현이라도 있단 말이요. 어째서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했소? 어째서 고르고 골라 여기로 찾아오셨소? 재미있군요. 당신은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레노치카 끼어들지 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찜이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입니다. 이 댁에 해를 끼치거나 이 댁의 평화로운 생활을 어지럽히는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폐허가 되어 비어있는 집 한쪽 구석이면 됩니다. 그리고 남새를 갈게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그저 묵히고 있는 땅 한떼기에 아무도 보지 않게 숲에서 장작을 날라올 달구지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게 그렇게까지 당신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일일까요? 그건 그렇지만 세상은 넓고 넓습니다. 하필은 왜 여기의 우리여야 합니까? 어째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가 그런 명예를 누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알고 있고 당신도 우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전혀 남도 아니니 우리가 가는 곳은 전혀 모르는 타인의 집이 아니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케르로군요. 당신이 그분의 친척이라는 말씀이로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째서 지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낯두꺼운 얘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는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으로 머리를 뒤로 빗어넘기고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으며 여름에 입는 루바시카를 술이 달린 장식끈으로 메고 있었다. 옛날 같았으면 우스쿠 이니커스의 몸차림이었으나 새로운 시대가 되자 그들은 만년 대학생이나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몽상가들의 전형적인 유형이 되었다.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는 해방운동과 혁명의 청춘을 바쳤는데 그가 걱정한 것은 해방 때까지 자기가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설사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온건한 것이 되어 자신의 과격한 유혈의 갈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혁명이 찾아왔다. 그것은 그의 가장 대담한 예상을 모조리 뒤엎어버렸다. 그리하여 본디부터 노동자들을 사랑했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 용사 스바토고르 공장에서 처음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노동자를 관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그는 배신당해 텅 비어버린 공장 도시에서 일거리를 얻지 못했고 노동자들은 달아났는데 그때 그 일부는 맨세비키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상식을 벗어난 사태, 즉 크류게르 후예의 출현이 그에게는 운명의 조롱, 운명의 의도적인 장난으로만 여겨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것이다. 아니, 이거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 정말이지 넋이 나갈 것 같군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재밌군요. 당신이 아니라도 우리는 지금 화산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기다려요, 에노치카. 아내의 말이 정말 맞아요. 당신이 아니라도 사는 게 말이 아니요. 이건 흡사 개의 생활, 정신병원입니다. 양 진영의 총구 사이에 끼어 달아날 구멍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아들, 새빨간 볼셰비키, 인민과의 총알을 만들었느냐고 비난을 퍼부어 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재헌의회에 선출되었느냐고 맞득해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처럼 몸부림치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당신들까지 이렇게 들이닥쳤어. 당신들 때문에 총살이라도 당하게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정하세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잠시 뒤 미쿨리친도 분노를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마당에서 노발대발 해보았자 뾰족한 수가 없으니 집안에 들어가서 계속합시다. 물론 좋은 수는 하나도 없겠지만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미리 짐작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터키 친위병이나 천벌을 받을 이교도도 아니고 당신들을 숲으로 내몰아 미하일로 포타느이치의 밥이 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거는 곰을 의인화해서 부르는 것이랍니다. 밥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내 생각 같아서는 레노치카,
서재 옆의 종려나무가 있는 방으로 이분들을 모시는 것이 가장 좋을성 싶은데 어디에다 자리를 잡게 할 것인지는 차차 의논하기로 하고 나는 정원 어딘가에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게 어떨까 싶소. 자, 들어갑시다. 어서 들어갑시다. 짐을 들여다 놓게. 바커, 이분들을 좀 거들어 주게. 바커는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이게 뭐람? 순례자들이나 다름없는 짐이잖아. 보따리뿐이군. 트렁크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9번째 글이 끝나고 10번째입니다. 10. 추운 밤이 찾아왔다. 일행은 세수를 했다. 여자들은 제공받은 방에서 잠자리를 준비했다. 자기의 어린아이 같은 말투에 어른들이 매우 즐거워하자 어느새 버릇이 되어버린 시로치카는 지금도 모두의 관심을 끌려고 돌아가지 않는 혀로 열심히 제갈거렸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오늘은 그의 수다도 통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내지 않았다. 아이는 어째서 검은 망아지를 집안에 들여놓지 않느냐고 불평하다가 조용히 하려는 꾸중을 듣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아이는 부모의 집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아이 파는 가게로 되돌려 보내지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운대로 돌려보낸다 이러는 거래. 아이는 자신의 그 진정한 공포를 큰 소리로 주위의 어른들에게 하소연해 보았지만 아이의 귀엽고 어리석은 짓도 여느 때와 달리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어른들은 남의 집에 신세를 지는 것에 거북함을 느끼고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저마다 걱정거리 속에 묵묵히 잠겨 있었다. 수로치카는 화가 나서 부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때를 썼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가까스로 재울 수 있었다. 아이는 마침내 잠에 빠졌다. 미쿨리친 집안의 하녀인 우스티냐가 뉴사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저녁을 먹이고 집안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 번화와 남자들은 밤의 티타임에 초대를 받았다. 알렉산드로 비치와 유리 안드레이비치는 그 전에 신선한 공기를 좀 쐬어야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현관 계단으로 나갔다. 별이 가득하군.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암흑이었다. 현관 앞에서 두 걸음도 떨어져 있지 않는 데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뒤쪽에서는 집 모퉁이 뒤에서 창문으로 램프의 불빛이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 불빛의 기둥 속에 덤뿌리며 나무, 그 밖에도 무엇인지 또렷하지 않은 것이 차가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닿지 않고 그들 주위의 어둠을 더욱 짙게 하고 있었다. 내일은 아침부터 그가 우리에게 추천한 별채를 살펴보러 가야겠어. 만일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장 수리를 시작해야지. 집을 여기저기 손질하고 있노라면 흙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땅도 녹겠지. 그렇게 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밭을 갈아야 해. 내가 듣기로는 아까 이야기를 주고받는 말 사이에 씨감자를 나눠주겠노라고 약속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나? 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씨앗도요. 제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쓰게 해주겠다는 별채 말인데요. 아까 정원을 가로질러 올 때 보았던 그곳입니다. 어딘 줄 아세요? 본체 뒤쪽에 은근키로 뒤덮인 곳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지만 건물은 석조입니다. 집 마차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는 거기를 갈아 밭을 일굴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긴 꽃밭이 있었던 자리예요. 멀기는 했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오솔길을 우회하고 그대로 둬야 하겠지만 묵은 꽃밭의 흙은 그름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부식토도 많을 거예요. 나 못 봤네. 내일 보기로 하지. 틀림없이 잡초가 무성하고 돌처럼 딱딱할 거야. 저택에는 아마도 남새밭이 있었을 텐데 어쩌면 일부가 남아있는데 갉아먹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몰라. 갈아먹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지겠지. 이곳은 아직 아침마다 서리가 내릴 거야. 오늘 밤에도 틀림없이 서리가 내릴 것. 아무튼 우리가 이미 이곳에 이 장소에 있다는 건 정말 다행한 일이야. 이건 서로 축하할 일이지. 이곳은 좋은 고장이야. 나 마음에 들었어. 참으로 기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주인은요. 부인은 조금 거드름을 피우는 것 같지만요. 그녀는 불만스럽고 무언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처럼 끊임없이 종알거리면서 일부러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마치 나쁜 인상을 주기 전에 상대방의 주의를 자신의 외모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그녀가 모자를 목에 건 채 벗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도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그녀에게 잘 어울렸어요. 그건 그렇고 이제 방으로 돌아갈까? 너무 오래 있어서 결례가 될 거야. 불빛이 환한 식탁에서는 천장에 매단 램프 밑의 둥근 테이블에 주인 네베와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둘러앉아 사모바라에서 차를 따라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 관리인의 어두운 서재를 지나갔다. 방에는 넓은 한 장짜리 유리창이 벽을 가득 채우며 골짜기 위로 솟아있었다. 아직 밝았을 때 의사가 보아둔 바로는 창문 밖으로 먼 골짜기 저편과 바크가 자신들을 침마타에 태우고 왔던 들판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창가에는 역시 벽 전면 크기의 늘달한 제도용 또는 설계용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엽총이 길게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좌우로 넓은 가장자리가 남아있어 그것이 테이블의 크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지금 서재를 지나가면서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새삼스럽게 시야가 넓은 창문과 테이블의 크기와 위치, 기분 좋게 꾸며진 넓은 방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알렉산드로비치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차 탁차로 다가가자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맨 먼저 주인을 향해 감탄하는 투로 말했다. 이 집은 정말 훌륭한 곳이군요. 그리고 당신의 훌륭한 서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부추기면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유리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찻잔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진한 것과 연한 것 어느 것을 좋아하시는지. 유로치카, 이 망경 좀 보세요. 아베르키 스테파노비치의 아드님이 어렸을 때 만든 거래요. 그 아이는 아직도 미숙하고 분별심이 없어요. 비록 소비에트 정권을 위해서 코무치 쪽 지역을 탈환하려고 싸우고는 있지만 말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코무치라고 말했어. 그게 뭔가요? 제헌의회파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시베리아 정부군의 군대이지요. 우리는 온종일 끊임없이 아드님을 칭찬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자랑을 하시고도 남지요. 이 우라리 풍경, 이중의 입체 사진 또한 아드님 작품이세요. 직접 손으로 만든 대물 렌즈로 찍은 거래요. 이 쿠키, 사카린을 넣어서 만드신 건가요? 쿠키가 맛있는데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시골 구석에 사카린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순수한 설탕이에요. 방금 차에 설탕을 넣어드렸잖아요. 모르셨나 보군요. 정말 그렇군요. 사진을 보는데 열중해 있느라. 그리고 차도 진짜 같은데요. 물론이에요. 꽃향기를 넣은 거지요. 어디서 구하셨죠? 마법의 테이블 보호 같은 분이 있어요. 지인이죠. 현대의 활동가예요. 매우 좌익적인 사상을 지닌 분인데 현 국민경제회의의 정식 대표예요. 여기서 장작을 시내로 싣고 가고 그 대신 우리에게 지인이라는 인연으로 알곡과 버터, 밀가루를 보내주고 계시죠. 시베르카, 그녀는 남편인 아베르키를 그렇게 불렀다. 시베르카, 쿠키 그릇 좀 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재미있는 문제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리보예도프가 몇 년에 죽었는지 아세요? 태어난 건 분명히 1795년인 것 같은데 언제 살해당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잔 더 하시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문제예요. 님베겐 강화 조약은 어떤 나라들 사이에서 맺어졌을까요? 그렇게 손님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요. 레노치카, 여독이나 푸시게 해요. 이번에는 무척 재미있는 문제예요. 열거해 보세요. 확대경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상, 도립상, 진짜와 가짜 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어디서 그런 물리학 지식을 얻으셨나요? 우리 유리아텐에 훌륭한 수학자가 계셨어요. 2개의 김나지움, 남자 고전중학교와 우리 학교 양쪽에서 가르쳤지요. 설명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아주 기가 막힐 만큼 흡사신이었어요. 모든 것을 씹고 또 씹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것 같았죠. 안티포프라는 분이었는데 이곳의 여선생님에게 장가를 들었지요. 여성들은 그분에게 열광하고 모두들 홀딱 반했어요. 그런데 자울에서 전선으로 나간 뒤로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으셨죠. 전사하셨대요. 그 신의 채찍, 복수의 신인 정치위원 스트렐리니코프를 무덤에서 되살아난 안티포프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근거 없는 얘기예요. 가당찮은 얘기죠. 아무도 그를 모르는걸요. 게다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한 잔 더 드시겠어요?